현재 대선 후보 1위, 2위를 다투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이다. 문제 있는 후보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리걸마인드가 부족하고, 그리고 도덕성이 형편이 없다. 그런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 후보들 자신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난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래에 각 정당에서, 그리고 또 당사자들, 또 여러 나와 있는 자료들,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이들의 입장이 어떤가? 첫째, 두 후보가 다 소위 녹취록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미 오랫동안, 몇 해 동안 계속 욕을 먹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이미 그것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율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욕을 10년 동안 계속 먹고 또 먹어서 괜찮은 것은 이재명 후보 측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 바가지를 먹어야 되는 이재명 씨, 그 사람은 여전히 욕을 먹는 이재명 씨로 오늘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10년 동안 욕을 먹은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제 10년쯤 됐으니까 괜찮다,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거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더구나 이 민주당 쪽 거기에서 나온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상대방이 떨어지면 내가 이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바로 미국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무당, 늘 점을 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논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고조될 것이고, 그러면은 국민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될 것이다. 승리로 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선거셈법이 그게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 가는구나. 코로나를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후보 측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의 문제는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당장은 김건희 씨 문제가 워낙 크게 터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씨가 직접 해결하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뭐 직접 나서서 소위 뭐 위키피디아, 우리나라 거, 거기에다가 자기의 경력까지 직접 올렸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과거에 허위 이력 때문에 이 누적된 허위 이력 의혹 또 확인된 바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국민이 사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령 나는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사실은 학부 졸업이었다,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김건희 씨,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한 것은 김건희 씨는 고등학교 졸업이다, 이렇게 고쳐 쓰는 겁니다. 진짜 이력으로 바꿨으니까 됐다, 이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석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그리고 지금 자리까지 온 다음에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거 틀렸다니까 지우겠다 하면서 쓱쓱 지우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결국 과거에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는 사실을 진짜 이력으로 덧칠을 하면서 가짜로 덮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이것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행태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2030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혹은 지금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들이 주축이다. 그러다 보니 그 나이 어린 남자들, 뭐 남자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얼굴이다. 그래서 김건희 씨 얼굴 하나로 밀고 간다는 작전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씨 그 공식 팬카페,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커뮤니티, 각종 그 SNS 댓글창 이런 데를 보면 젊은 남자들이, 이게 이제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쁘세요, 뭐 깍 하면서 건희 누나, 건희 누님,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정말 봐주기 어려울 정도로 저질이다. 이게 이제 근래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얼굴을, 이게 인간의 얼굴인지 아니면은 딱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지, 이렇게 너무나 손을 많이 본 사진을 자신 있게 올려놨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이거 계속 보여주고 있죠. 51살 된 여자의 얼굴이다, 51살 된 여자의 몸매다,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글쎄,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뭐를 하고 거기 윤석열 후보의 아내가 저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 지금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예쁘다, 젊다 뭐 이런 걸 보여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얼굴이 인공적이라는 것이 더 문제죠.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구나 세상을 살아온 뭐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얼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인상이 비호감이다. 물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스타일이 밤거리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뭔가 방향을 잡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실은 지난해 여름쯤인가 그때는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이었고 김건희 씨의 문제도 그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실이 나와봐야 안다. 이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밝은 세상에 그리고 소위 국민을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본 것이 인터넷에서 본 조금 젊을 때의 그 최은순 씨. 그러니까 보통 50대 아주머니 닮은 다운 그런 얼굴, 그걸 보고 딸이니까 아마도 저런 분위기는 나올 수 있을 거다. 그 인상이 꽤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머니 이미지라든지 또 그 마음 좋은 아주머니 이미지라든지 이런 나이가 좀 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좀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렇지 싶은 지금 나온 모습이 아주 최악의 선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 씨가 직접 해결한다 하는 것은 허위 이력을 위에 덧칠을 해서 숨기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얼굴 보고 봐달라고 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대체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도 뭐 이제 20살, 열 몇 살 아이들 아니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마누라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윤석열 후보. 쉽게 말해서 머리가 텅 비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2030 청년이 보좌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이 좀 인기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다소 지지율을 확보한 것은 이준석의 공이 맞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이제 이준석의 능력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누차 이야기했듯이 이준석의 그 2030 주류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흔히 얘기하듯이 뭐 세대 통합론, 세대 포위론 이것을 이제 정확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2030, 그다음에 4050, 6070이 있다고 합시다. 원래 이 보수 국민의힘 쪽에는 이 6070 이후 세대가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집토끼 틀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4050이 문제다. 4050은 소위 그 민주당 지지층이 두텁다. 그래 이거를 적대계층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면 아래쪽으로 툭 끊어지죠. 그래 한다는 소리가 2030을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2030의 중심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2030과 이미 있던 집토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지붕이 생깁니다. 지붕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4050이 들어가서 우리 세대가 여기를 포위해버린다. 이래서 나온 게 무슨 세대 포위론이니 세대 통합론이니 하는 것들입니다. 뭐 설명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들의 토대는 60대 이상의 두터운 지지층이 존재한다.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한 이런 두터운 세력이 있다. 이제 이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뻗쳐 나갈 수 있을까 한 것이 아예 무게중심을 옮겨버린 겁니다. 2030으로.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표밭은 아무래도 2030과 그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처음에 좀 우리 국민의힘을 2030도 지지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했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2030이 들어와서 4050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2030이 들어와서 6070을 밟아 죽였습니다. 이 기세에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뭐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보고 눈 흘기고 틀딱이라고 했죠. 그래서 6070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과가 뭐냐? 남은 것은 2030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내놓는 공약, 그 정책들을 보면 참 풋내가 술술 나죠. 베이스가 없으니까 법령도 틀리고 그리고 내놓은 정책이 전혀 다른 걸 갖다 내놓고 게다가 수정도 안 됩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1년이 안 됐죠. 그렇지만 이 서열 세계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철학, 2030만이 주인이다 하는 이 철학은 이미 국민의힘을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깃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2030 청년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거는 철학도 빈곤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대단히 무지한 그런 선택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아주 극심해진다고 이야기하죠. 나이 든 사람이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 오래 사는 것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어떤 분들일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걸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많아서 골치 아프니까 2030을 떠받들겠다. 우리는 젊은 층이다. 이런 아주 뒤집어진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아마 암덩이가 될 겁니다. 그래, 지금 보면 이준석, 윤석열, 이 사람들이 2030 청년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똑같죠. 2030 청년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들 기반이 어딘지도 완전히 망각하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영남 기반 지역정당 되기 싫다. 언제 보수정당이 지역정당이었습니까? 주로 여당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국을 아우르는 정당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정당이라고 하면서 영남을 버리겠다고 하죠. 그 홍준표 의원만 그러냐? 김종인 씨 그 연세도 많은 분이 2030 청년 아주 좋아합니다. 청년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자리를 비워주고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은 하지 않죠. 나 빼고 나머지는 청년들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유승민 씨 마찬가지였죠. 지금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묻었다. 국민의힘에 그 나쁜 바이러스가 묻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에서는 저런 국민의힘을 부수고 보수 재건하자. 보수 재건하면서 신속 경선하자 이러는 겁니다. 이 신속 경선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버리자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만일 이게 이제 2월 14일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자. 역시 이것도 윤석열을 버리자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이제 이런 뜻이 제법 널리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는 보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수도 아니고 애초에 이쪽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정치와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상부터 정책까지 전부 시퍼런 민주당하고 민주당 속에 섞어놔도 절대 골라낼 수 없는 가려낼 수 없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보수가 애착을 가질 까닭도 없기는 합니다.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닌 겁니다. 애초에 사랑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보수가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거는 후보 사퇴를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수는 왜 윤석열이 사퇴하기를 원하는가? 그거는 윤석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이 문제 덩어리여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철수보다 낮아서 나가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 지금 범보수는 윤석열이 사퇴하고 정상적인 보수 후보를 세워라 이런 것이죠. 이름이 나오는 거는 안철수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고 또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 일단 후보로 나와 있는 안철수 후보가 거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좀 더 그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단일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겠죠. 범보수는 현재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그 연구 조사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단일화를 문제 많은 윤석열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보수 후보를 세우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정권 교체에 성공할 확률이 대폭 올라간다. 사실은 민주당이 패배한다는 그런 그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자기 밥그릇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밥그릇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단일화를 극구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일화 대상으로 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정말 무례하게 그리고 모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당연히 단일화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후보 사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둘은 그 지키고자 하는 밥그릇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지금 밀착이 되어 있다. 일단은 서로 싸우지 않는 같은 진영에 들어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싫든 좋든 붙어 다닌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결국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진석 지금 선대위에 있는 그 사람을 홍준표 의원이 가서 만났고 김종인 씨가 또 만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김종인 씨는 권은희 의원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준석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 번번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주 참 안철수 후보를 잘 꼬드겨서 그래서 양보를 받아냈다 이러고들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다시는 안 당하겠다. 양보 안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굿캅 배드캅 작전을 써서 또 한 번 안철수 후보를 꺾어보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그냥 3월 9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표가 나뉘겠죠. 이러면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지난 2017년 보궐대선에서 어땠습니까? 심상정 씨가 갑자기 문재인 후보 쪽에 표를 몰아주는 그런 일을 했죠.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번에도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을 겁니다. 막판에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대중들이 윤석열 후보 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있을 것인가? 이 문제 많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온갖 술수를 쓰면서 사실 이들은 문재인 씨를 보호해줄 뜻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수에서도 일반 보수는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고 좀 정상적인 체면도 지키고 이렇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소위 바른정당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보수도 아닌 것이죠. 자기들 좌파하고 똑같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문파라고 하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2월 초쯤이면 그리고 적어도 그 2월 14일경이 되면은 확실히 다시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화 안 한 국민의힘은 특히 저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이 등을 돌려버린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는 패배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각자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선 패배, 정권 교체에 실패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은 아마 인식을 하고 있겠죠.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있다가 정권 교체에 실패를 하고 나면 어차피 내일이면 그 밥그릇 다 뺏긴다. 지금 밥그릇 지키느라고 옳은 길을 버리고 갔던 이 선택이 결국은 하루짜리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이거를 당해봐야 합니다. 모른다는 게 또 그들의 특징이죠. 이런 앞을 볼 수 없는 오리무중인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김종인 씨가 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이 숟가락을 얹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준석을 리틀 김종인 이렇게 부르듯이 김종인, 이준석은 꽉 얽혀 있는, 물론 이해타산으로 이런 연대 관계이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지금 쫓겨난 줄 알았는데, 결별한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일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앞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림자로 있든지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김종인 씨가 나타나서 지금의 이 답보 상태, 이재명 후보가 박스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낭떠러지 앞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김종인 씨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퇴하기 싫어하는 윤석열에게 이제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이 지나서 2월 중순이나 하여튼 그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기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임기를 단축하겠다. 그 개헌을 위해서 나는 내 임기를 좀
양보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묻겠죠. 그게 김종인 씨의 그 아주 장점인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의 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풀어주는, 뭐 이혼을 해라, 부인을 멀리 보내라, 이래도 윤석열 후보 자신의 문제가 곧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독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무속이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일단의 그 무당이나 점을 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권력 집단으로 둘러싸고 있다 하는 이런 그 의혹들. 그 모든 문제점을 메우는,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는 큰 힘을 갖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임기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마치 어떤 그 타개책을, 살아남을 길을 주는 것 같은데, 실은 이게 김종인 씨를 비롯한 그 세력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각제 개헌 세력이 윤석열 후보가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을 기회로, 이때다 하면서 그거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다. 그들 식으로 윈윈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 이럴 것이고, 김종인 씨 등 내각제 개헌파,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거 다 찬성하죠. 이 사람들 다 좋다, 이럴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대한민국의 그 체제를 개헌을 함으로써 체제를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끼어들고 윤석열 후보는 살아남고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키우고, 이제 이런 계산으로 개헌을 꺼내 든 것이죠. 개헌을 수단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기들한테는 또 좋은 게, 어쩌면은 선거에서 이러다가 이길지도 몰라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파에는 이게 전에 여야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김무성 씨가 대표로 그 두 사람 대표할 때 합의가 돼 있던 것이죠. 민주당하고. 그래서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그 일단에 제법 되는 사람들하고 이게 이미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봤던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 측에 있는 그 세력들,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대중까지 표를 준다면 혹시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등에 좋을 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쁘다. 대통령의 권한을 떼어내서 국회에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내각제 아닙니까? 우리 아주 민주적인 국회의원들, 우리에게 이걸 넘겨주는 것이
그게 국민에게 좋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 한 명의 독재를 피하자고. 사실 지금 법대로 하면 독재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독재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독재자를 피하자고 국회의원 300명이 이제 제왕이 되는 겁니다. 300명의 독재자로 넘어가는 것이죠. 대통령 독재에서 국회 300명 독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또 속으면 국민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씨의 말대로 그 요구를 따를 것인가, 즉 내각제 개헌 쪽에 붙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런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임기 좀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느냐, 지금 쫓겨나는 것보다. 이게 이제 특히 김건희 씨의 그 사고방식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지만 김건희 씨가 얼마나 기가 셉니까? 뭐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러한 김건희 씨의 배짱을 보건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각제 개헌하고 임기 단축한다고 하자. 좋다. 대통령 된 후에 약속 안 지키면 그만이다. 이게 해봤자 공약인데 공약 안 지켰다고 탄핵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두 판 잡고 내각제 개헌 편에 붙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가 하는 내각제 개헌파의 지금 등장. 이게 이제 1단계 플랜이 되겠죠. 게다가 지금 공약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어차피 이들이 내각제 개헌파들이 대통령 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번에 그런 논의를 할 그 틈도 없었고 어차피 지금은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가. 뭐 무리해서 밀어붙일지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오는 지자체 선거 때도 이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개헌 투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역시 또 억지로 할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헌법이나 법을 국회에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정당에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지금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단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좀 어렵긴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단계라고 정해놓은 이런 이들이 노릴 만한 플랜, 이거는 단지 공약에만 내각제 개헌에다가 임기 단축을 하겠다 하는 걸 넣고 그 효과를 보겠다. 그걸 써먹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각제 개헌에다가 임기를 단축하겠다 하는 이야기 지난해에도 최재형 후보 때도 벌써 들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익숙한 말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임기 단축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현재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 다 파란색 후보라는 것은 뭐 차타가 공인하는 바가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이 두 사람은 보수 쪽에서는 멀어졌고 고스란히 좌파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 정책이라든지 또 본인들의 그 국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다. 그것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뭐 이재명 후보가 이미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개헌 8위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 김종인, 김무성, 뭐 내각제 개헌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윤석열 후보 쪽도 이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2단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른정당이 집어삼킨 국민의힘은 이런 일을 한다면 2단계 플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내각제 개헌 공약으로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수가 정권 교체를 한다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결국은 좌파와 좌파 가운데 윤석열 좌파가 당선이 되면서 심지어 내각제 개헌까지 밀어주는 이제 이쪽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다들 권력욕으로 이글이글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뭐 김건희 씨가 일단 오케이 하고 후보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 되면 무시하면 되지 했던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약속을 깨려고 들 것이다.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도 김종인 씨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김종인과 내각제 개헌파들의 입장은 어떨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막상 하자고 보니까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더 많은 겁니다. 민주당이 제1당인 것이죠. 현재 민주당이 157석. 과반수가 민주당 의석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죽 서서 개 주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대통령제가 좋지. 이렇게 이제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깨려고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 과반수가 민주당이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법을 필요에 따라 바꿔서 정책을 수행하는 이런 왜곡된 정책 운영 상황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해주니까.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는 순간 민주당은 다시 민주당으로 합쳐져서 무슨 친문이니 뭐 반 이재명이니 이런 거 없이 합쳐져서 앞으로 1년 내에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대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김종인 씨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죠. 후보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려면, 대통령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의원 내각제로 가면서 이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발목이 잡혀서 곤란해지지 않으려면, 또 1년 안에 탄핵을 당하는 그런 걸 면하려면 윤석열 후보는 설령 당선이 된다 했을 때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의 그 배짱처럼 말만 해놓고 약속 깨버린다 하는 것은 이제 방지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제1당이 민주당이 돼버린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 이 내각제 개헌파로서는 죽 서서 개 주는 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신당 창당인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지난번에 새시대 준비위원회 때 이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그것을 리마연이 밝혔고 또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공격도 받고 하면서 표면상 김한길 위원장이 떠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근데 그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조직은. 그때 나왔던 신당 창당은 이러한 큰 그림 중에서 한 조각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끝난 후에 신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기존 국민의힘은 버리는 것이죠. 해체 수준으로 정말 그 개선의 여지가 없는 보수는 그냥 버리고 나온 다음에 이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까지 받아들여서 신당 창당을 하는 것이죠. 이 신당에서 주축은 일단은 지금은 뭐 제야라고 할 수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쪽 사람들, 이거를 이제 찐 좌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 세력, 김종인 씨를 포함하는 호남 세력, 그 다음에 2030 청년, 그 민주당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신당 창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1당이 될 것인가? 이거로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승리한 대통령당이라는 것을 힘으로 삼아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2차례 선거 승리를 했다. 승리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 신당에 더 많이 넘어오게 될 것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넘어올 그 유입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당으로 넘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 내각제 개헌을 찬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김무성 씨가 합의할 때
그때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보통 내각제를 하게 되면 총리가 한 명이죠. 수상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리를 2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1당과 제2당은 총리를 한 명씩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소위 연정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총리를 한 명씩 맡아서 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같은 좌파 색깔이니까 제1당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래서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당 창당을 하는데 해처 모여를 해서 김종인 씨라든지 이 지금 국민의힘의 내각제 개헌파들이 있는 이 신당, 새시대 준비위원회 쪽이 들어오는 이 신당이 제1당이 확실히 되겠다 하는 이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아주 서두르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 전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동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김종인 씨가 이번에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나는 남 좋은 일을 할 생각이 없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김종인 씨가 지난번에도 문재인 씨하고 의견이 안 맞고 했을 때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저렇게 내각제 개헌을 미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 좋은 일 안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선거로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만 당 대표가 돼서 수상 총리 한번 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2명이 같이 있는 총리여서 연정 형식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다 그러면 처칠도 했는데 이런 소리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변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김종인 씨가 그 자리를 깨어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하나의 변수다.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씨의 이런 야망을, 이런 야심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내각제를 반대하겠죠. 그리고 약속을 깨고자 하는 윤석열 편이 돼서 차기를 노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해 놓게 되면 당선도 됐겠다, 힘을 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당선된 윤석열은 이제 약속을 깨고 내각제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독재 체제로 버텨야 할 것이고, 그것은 지금 보이는 윤석열 후보의 성격이나 태도, 또 김건희 씨의 발언하는 심적 상태, 그 뒤에 둘러싸서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면서 너의 운명은 이것이다, 내가 말해주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도사들, 이런 것을 봤을 때 독재체제로 가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좌파 정권에다가 호남 정권에다가
2030 청년이 주축이 되는 정권. 이게 또 젊은이가 나서서 독재 체제를 민다고 하니까 이거 히틀러의 등장이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독재 체제가 밀어붙이게 되면 더구나 본 적이 없는 도사 그룹이 나타나서 그러면 그들은 사고방식도 철학도 일반 국민하고 다르겠죠. 그런 독재 체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 국민은 또다시 촛불을 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2의 촛불이 터지면 한국은 촛불이 두 번째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추락하고 말겠죠. 선진국은커녕 중진국에서도 밀려나지 않겠는가. 나라가 기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벌써 기울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파, 윤석열파, 안철수파, 또 무슨 파 이렇게 그룹으로 나뉘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국민도 이 파벌에 뛰어들어서 대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하여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윤석열을 위하여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대리전을 하는 사람이나 당사자들이나 국가도 없고 전체 국민도 없습니다. 헌법도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수단으로 써먹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인에게는 오직 자기 밥그릇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 진영 밥그릇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 보면은 전에 보면은 친박이 위세 떨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자기들이 귀족 행세를 하죠. 일반 국민에게 와서 머리 숙여라 이랬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니까 너는 나에게 머리 숙여라.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은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머리 숙여라. 이재명 후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절대다수 국민은 그냥 기가 막히는 것이죠. 무슨 저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가. 저게 권세라고 설치고 다니는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지지자들에게 무엇이 보장됩니까? 소위 무슨 핵관 하는 정도는 돼야 뭐를 바랄 수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여기에 국민의 밥그릇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에게 눈이 멀어서 지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정신 나간 국가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만만히 하는 이 일정 그룹의 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꿈꾸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5,100만 전체 국민의 공존을 깨뜨리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발전한 우리나라, 70여 년 다듬어온 이 질서 정연한 세계, 그리고 개인의 자유, 국민 주권주의, 이성과 논리, 과학 세상을 우리 대에 이르러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국민인가 이재명인가? 국민인가 윤석열인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